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팩트 진금 승부 추르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재열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와 그리고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성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사태를 보시고 네. 야 이거 원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체르노빌도 있었고요. 네네. 스리마일도 있었고요. 중국이 아마 해안가로 한 150개 정도 짓는답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원전 찬성론자들은 그런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두 사고 에 대비한 원전들이 지금 이제 건축되고 있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 전에 지금 원전도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라는 어떤 상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원전에 대한 어떤 폭격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어떤 폭격에도 괜찮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일인가 네. 좀 그런 면에서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폭격에도 괜찮은 원전이 있나요? 네, 그런 원전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뭐 미사일의 어떤 사거리랄지 예. 그 와중에 이제 뭐 차단하는 능력이랄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뭐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일단 이제 사고 확률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이를테면은 뭐 어떤 데는 지금까지 총 원전 개수와 그 실제 사고 난 해서 뭐 3%다 2%다 뭐 0. 몇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데 그거는 그런 계산법은 굉장히 뭐 단순한 그 뭐 계산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실제 이제 그러면은 그 몇십 년 동안 사고가 몇 년에 한 번씩 났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 또 10년, 20년 안에 또 터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계산도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정말로 위험이 있다라면은 이거를 줄여나가는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재열 기자님, 이게 지금 공론화위원회 앞에서 저 산업자원부 장관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김태년 의원도 말씀 듣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론화위원회 적법성, 합법성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전을 우리가 결정할 때 국회 의결로 짓고 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이제 행정행위인데 대통령이 공약 사안이니까 이제 지키자는 입장인데 하지만 국민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구성하는 게 이제 공론화위원회고 공론화위원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와 국민투표의 중간 정도의 방식이다. 여론조사는 그냥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이제 가장 손쉬운 방식이고 국민투표는 엄청난 비용과 어떤 그런 과정을 들여야 되니까 가장 비싼 비용인데 그거의 어떤 중간 방식이고 공론조사에 약간 시민 배심원제를 결합한 방식인데 시민 배심원제란 거는 이 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을 이제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그들에게 처음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이 찬반 의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의견이 바뀌는지 그것을 이제 듣는다는 입장 있는 거죠. 제가 그 장정욱 교수라고 일본 마츠야마 대학에 계시는 교수분이 계시는데요. 뭐 아마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오고 글도 쓰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 여쭤봤더니 이 원전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핵시설의 재처리 문제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너무 어렵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여쭙겠다. 국민 여론을 여쭙겠다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일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이 원자력 전문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론화위원회 안에서 원전에서 논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민 배심원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토론은 뭐 찬성론자든지 반대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공론화위원회에는 찬성론자가 없듯이 반대론자도 또 참여 안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시민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봤을 때 선진국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특히 독일 사례를 많이 하는데 원전 문제는 원전의 발전 효율과 안전 문제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지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기자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예.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고 의견 수렴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찬성론자 반대론자가 거기에 직접 개입하면은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물들로 지금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초 여론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과 자료집 발표,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예.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론이 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근데? 고재열 기자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라 법보다는 좀 적이지만 대통령령에 대해서 예. 영에 의해서 이제 구성한 것이고 대통령이 참고하는 것이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원전에 고스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통령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니 자문위원회 같은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시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내가 최종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를 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공론조사를 거쳐서 네. 국민들이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손실이 크고 네.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죠. 공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명분을 찾을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이런 민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전 문제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문제가 아니죠. 고민 또 관심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죠. 정부는.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미약한 상황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은 또 뻔한 이야기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요금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준비한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친환경 에너지 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 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LNG와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난다면 지금 원전과 석탄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비싼 전원이 늘어나고 원전과 석탄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들 일본, 독일 전부 다 이 원전 탈원전 선언을 해가지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다 올랐어요. 이 탈원전을 먼저 선언했던 나라들이 지금 그런 전례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후회하는 길로 갔다가 또 그런 걸 다시 또 전철을 밟을 것이냐 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독일은 한 재생에너지가 한 4-5배 오르는 사이에 네.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예. 근데 그 가정에서 내는 전기요금 총량은 별로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효율이 좋아지니까 전기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그때보다 우리가 좀 더 상황이 좋아요. 가구당 한 1,600원, 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증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목소리는 저하고 인터뷰했던 환경운동연합 양희원영 처장의 목소리였고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폭등 급등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탈원전 방식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탈원전의 길을 간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있는 모든 원전에 스탑 버튼을 누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이 가동되는 원전들의 수명까지 하고 새로 네. 이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거의 지금 가장 최근에 건설 마치는 이제 원전까지 수명을 감안하면 거의 60년이 걸리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전기요금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일단은 이쪽 이제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오르긴 오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착륙 방식이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게 되고 심지어 지금 방식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거의 안 오르는 지금 이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전기요금 변화가 나타나는데 계속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기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간극이 많이 좁혀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이나 석탄 연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세적인 혜택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다른 LNG나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예. 그런 혜택까지 간다면은 그 격차가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국민들이 크게 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정도로 네. 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준일 팩트?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를 1년 그러니까 예. 당장 내년에 오를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5년 그리고 좀 장기로 20, 30년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예. 당장 1년은 오를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다 가동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핵발전소 네. 다 가동되고 있고요. 그렇죠. 고리 1호기는 원래 이제 워낙 오래돼서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 한 번 연장했었던 예, 이미 연장을 해서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오르는 거지 원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5년을 따지면은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도 이제 노후화가 돼가지고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원전을 합쳐서 총 10기 정도가 이제 폐쇄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미 건설이 완료된 게 원전 3기, 화력발전 9기, 천연가스 4대기가 이미 또 지금 그 기간 동안 건설이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봤을 때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계속 그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고 당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원전이 싸니까 다른 네. 대체 에너지로 했을 경우에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불을 해야 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금씩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쪽 입장은 추정치 내놓은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 정부가 아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낸 것을 보면은 예. 지금 현행 가정용 요금과 지금 원전 정책을 이렇게 갔을 때 비교를 해보면 2020년에 네. 가정당 52원 정도 오르고 예. 2025년에 2,312원 그리고 2030년에 5,164원 요 정도의 지금 추정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네요. 뒤로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네네. 네, 5,000원 정도 오르니까. 그러면 탈원전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교수분들도 계시고 지금 가뜩이나 뭐 원자력 전공하는 학생들이 없는데 또 해외 원자력 수출은 어떻게 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속도를 좀 조절할 이런 거죠. 정부가 바뀌면 또 이게 원전이 원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이제 그동안의 무게 중심이 워낙 이 원자력을 전공하시거나 그런 이제 이해관계를 같이 하시는 분들 위주의 네. 정보만 나왔었고 예.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 매몰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그런 기본 데이터 값을 다시 재산정하면은 예. 여기 판단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너무나 간과되고 있다 보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재생 에너지 구성과 원전이 구성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원전 자체는 아까 이제 그런 트렌드와 별개로 원전의 발전 이 차지하는 어떤 전 세계 발전량에서 네.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예. 재생에너지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예.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비약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기술은 불과 31개국이 하는 그 원전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시장이 커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더 많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와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맥쿼리 같은 네. 그런 이제 투자 자본들도 지금 이 열을 올리는 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원전 쪽이 아니라. 그렇군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눈을 돌리고 경쟁을 하고 있고 네.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부분을 간과하면서 계속 시장이 늘지 않고 이 레드 오션인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몫을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저는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좀 추가를 하자면은 아까 전에 뭐 고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60년 걸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에 이제 이미 지어진 건데 신한울 원전 2호기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이게 근데 2079년까지 가동이 돼요. 예. 설계 수명이. 근데 뭐 연장하면은 또 될 수도 있고 더 예전에도 연장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해체하는데 또 15년 걸립니다, 보통. 그러면은 2079년에 15년을 하면은 거의 이제 21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전과 관련된. 지금 중요한 거는 원전을 짓고 가동하는 것도 있지만 갈수록 중요해진 거는 원전을 어떻게 해체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느냐. 그렇죠. 이 기술도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게 지금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체하는 기술들을 많이 발전을 하면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앞으로 70년 동안은 그걸로 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산업적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투자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당장 지금 원전이 다 폐쇄되는 것처럼 좀 과장해서 그 이해 당사자분들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신재생 그러면 참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관령이나 저쪽 태백산맥 쪽에 이 풍력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음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게 되면 이 미관만 해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전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에 미칠 수 있는 파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를 저 연평도 앞바다에 세우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국가의 미래 비전적인 차원에서 원자력의 필요성,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한번 오픈해서 한번 살펴보는 방법은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 태양열 패널 같은 경우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어떤 그 효율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상당히 계속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이라고 해외 기술에 좀 의존하는 부분도 또 많고 그래서 이 계속 원전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선진국들이 이루는 어떤 그 발전에 비해서 좀 더뎠는데 정부가 무게중심을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대기업 중에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포기한 기업들도 좀 있고 그런데 정부 정책이 여기에 이제 발맞추면은 저는 다시 뛰어들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고비 사막에 슈퍼 동북아 그리드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효성도 마찬가지. 효성은 이제 풍력 발전. 한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전지, 셀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국의 셀의 그 생산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좀 고전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원전의 탈원전 이게 모두가 하나의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죠. 이거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아니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안 좋은 표현으로 핵 마피아 이렇게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핵 관련해서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그게 학계든 어디든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의 이해관계가 지금 얽힌 분들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얽힐 정도로의 산업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은 육성을 한 다음에 사실 이게 공론화가 돼서 이게 맞느니 아닌지 좀 이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좀 지금은 지원을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2212번님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은 현 정부 재임 시절에는 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5년 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10년 이후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발전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전기세 부담이 상당히 가는 건 맞죠. 서민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 원전 문제는 백년지 대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면 승부, 팩트 진금 승부, 추루맨 시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의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정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